2016년 9월 20일 한 요양병원에서 88세의 남성 야마키 씨가 사망합니다. 이번 6일 만에 사망했는데요. 사실 요양병원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마키 씨의 사망은 그냥 그렇게 일상처럼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인해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병동 간호사가 이 사망한 야마키 씨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야마키 씨에게 투여 중이었던 링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링거 봉투를 주우려던 간호사가 뭔가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떨어진 링거 봉투에서 거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이 간호사는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병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이 이 링거액을 확보한 뒤에 감정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돼요. 그 거품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이 링거액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계면활성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비누나 샴푸, 의료용 소독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을 통해서 체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여됐을 때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히 링거에게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물질인 거예요. 누가 넣은 겁니다. 이런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야마키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결정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체내에서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됐죠. 간호사에 의해 발견된 거품 가득한 링거가 야마키 씨의 몸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인은 계면활성제로 인한 중독사로 밝혀집니다. 분명한 타살 증거죠.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요.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우선 간호사실에 남아있었던 그 사용되지 않은 링거 50개를 일단 압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링거 50개, 압수한 링거 50개 중에서 10개의 링거 봉투에 바늘로 찔러놓은 듯한 구멍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링거액이 내려가는 그 고무막의 부분에 붙어있는 보호필름, 그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링거를 맞고 또다시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혹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또 다른 의문의 사망을 그 안에서 마주하게 돼요. 5일 동안 이 병원의 4층 병동에서만 3명의 노인이 갑자기 사망했던 거예요. 이 야마키 씨가 사망한 날은 9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로부터 나흘 전인 16일에 한 명이 사망했고요. 18일에 한 명이 사망했어요. 나열해 보면 이틀 간격으로 4층에서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좀 충격적인데 경찰이 이 기간을 더 확장을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야마키 씨가 사망한 9월 20일까지 3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려 48명의 환자가 사망한 거죠. 근데 이게 병원 전체가 아니라 딱 4층 병동에서만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의 규모를 감안한 상태로 다른 요양병원과 비교를 해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5명이 사망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게 요양병원이고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하루에 5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해당 병원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루에 1명 죽는 느낌이었고 그게 3명, 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게 9월 들어서는 더 심해졌다. 4층은 이상하다는 말도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야마키 씨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요. 먼저 야마키 씨 20일에 사망했잖아요. 이 야마키 씨보다 이틀 앞서서 18일에 사망한 88세의 할아버지 니시카와 씨의 시신을 일단 부검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니시카와 씨의 시신에서도 계면활성제가 검출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6일에 사망했다는 그 78세의 할머니 오키치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 화장돼 버린 거죠. 일단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추가적으로 검출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극적으로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화장은 되었지만 오키치 할머니가 남겨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생전 이 오키치 할머니는 강력하게 퇴원을 하고 싶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퇴원을 시키려고
17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피검사를 하루 당겨서 16일 오전에 실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오키치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고 장례식과 화장이 진행이 된 거죠. 시신은 그렇게 화장이 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일찍 피검사를 진행한 덕분에 이 오키치 씨의 혈액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 혈액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예상대로 혈액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오키치 할머니와 니시카와 할아버지의 사망은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경찰은 이 3명의 노인이 모두 동일범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자, 링거 안에 이물질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범행 수법을 본다면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경찰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의료용 소독약이 사실 병원 곳곳에 이미 있었거든요. 이 병원의 관계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범인을 특정하는 단서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병원 안에 CCTV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경찰이 병원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에 대한 감정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직접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 노인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병원과 경찰을 넘어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31세의 여성 간호사 쿠보키 아유미였어요. 자, 경찰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한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쿠보키 혼자 병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사망했었다는 동료 간호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근 중에 쿠보키가 투여할 예정이 없는 그런 약을 들고 이 원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경찰이 설치했던 방범 카메라에 찍혔던 거죠. 누군가 사망했던 건 아니지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면활성제가 투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바로 쿠보키가 당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하셨겠지만 계면활성제는 어떤 독극물처럼 투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망하진 않아요. 사망 시점과 투여 시점에 차이가 생기겠죠. 경찰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쿠보키 간호사복에서 발견이 돼요. 당시에 경찰이 이 4층을 담당하고 있었던 병원 관계자 전원의 근무복을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쿠보키의 옷 주머니에서만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던 거죠. 의심스러운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2018년 6월 29일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상대로 사정청취를 진행해요. 1차 사정청취를 마친 쿠보키는 다음 날인 30일에 진행된 2차 사정청취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의료용 소독약을 링거에 주입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이에 더해 그녀는 이 사망한 세 노인뿐만 아니라 약 20명의 환자에게도 소독액을 투입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녀의 자백대로라면 앞서 언급했던 그 3달 동안 이 병원에서 사망했던 48명의 환자 중에서도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미 모두 사망을 했고 화장이 진행된 뒤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연관성을 밝힐 증거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체포 직전에 있었던 임의조사에서 그녀는 내가 한 일을 죽어서 갚고 싶다, 사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2018년 7월 7일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의 범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쿠보키는 왜 본인이 돌보던 환자들을 상대로 그런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일을 했던 걸까요?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무엇보다 궁금해했던 것도 바로 이 범행 동기였는데요. 소독약을 넣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던 뭔가 특별한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녀가 자백한 범행 동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충격을 넘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단지 이유는 귀찮아서였습니다. 그 귀찮다는 이유가 뭐 노인들을 돌보는 게 힘들다, 노인들 돌보는 일 자체가 귀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에 만약에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귀찮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환자가 사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동료한테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쿠보키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아닐 때 환자를 사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이 소독액을 링거를 통해 혈관에 주입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다음 타임 간호사하고 교대하는 시간에 딱 주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사망과 자신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범행 동기가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환자가 사망을 했고 자기가 지적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고쳐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너무 힘들다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일 것 같은데 쿠보키는 아예 다른 사람의 근무 시간에 그 사람을 죽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의 흐름이 정상인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석 달 동안 범행을 반복하다 보니 범행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긴장되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사람을 죽여 나갔던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쿠보키가 자백한 내용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볼게요. 살인으로 인정된 세 노인의 사망에 대한 사건 경위입니다. 첫 번째, 78세의 할머니 오키츠 씨가 있었죠. 그녀는 2016년 9월 초에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이제 오른쪽 무릎이랑 팔꿈치를 다쳐서 정형외과를 방문했었는데 사실 그냥 통원 치료를 하면서 타박상 치료 정도만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백혈구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입원했던 시기가 9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회복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는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돌본다면서 병원에 허가를 받아서 외출도 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컨디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5일 그녀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할머니가 마음대로 외출을 하려다가 쿠보키에게 걸린 거예요. 할머니의 무단 외출을 저지한 쿠보키는 그때부터 병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할머니가 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할 테고 그랬다가 혹시 부상이라도 당하면 다 내 탓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저없이 범행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다음 근무일인 9월 18일 전까지 할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녀는 할머니에게 투여 예정이었던 링거에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소독액을 주입하고 귀가했어요. 그 링거는 그녀의 의도대로 할머니에게 투여됐고요. 할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16일 오전부터 이제 혈뇨를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했고요. 곧바로 이제 응급 이송됐는데 도착할 무렵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키치 할머니는 쿠보키의 의도대로 16일 오후 사망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죽이고 있죠. 이번에는 88세의 할아버지 니시카와 그리고 야마키를 살해한 경위입니다. 쿠보키는 9월 18일에 출근을 했고요. 니시카와 씨를 담당하게 돼요. 당시 니시카와 씨가 노환으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대요. 그러자 쿠보키는 이때도 니시카와 씨가 본인의 근무 시간 중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장 임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임종이 가까워 오면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근무 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결국 그녀는 니시카와 씨의 사망을 앞당기기 위해서 투여 중인 링거에 직접 주사기로 소독약을 주입하고 퇴근합니다. 그렇게 그날 4시 55분경 니시카와 씨가 심정지로 사망하게 된 거죠. 충격적인 건 이날 쿠보키가 퇴근 전에 5명의 환자에게 투여 예정이었던 링거에도 소독약을 주입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링거를 맞았던 야마키 씨도 사망하게 된 거죠. 그나마 야마키 씨 사망 이후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 사건이 당시에는 사건 발생 이후에 1년이 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미제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인해 결국에는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지검은 기소 직전 쿠보키의 형사책임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실시해요. 그 결과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요. 하지만 검찰은 그녀에게 책임 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기소에 들어갑니다.
2018년 12월 7일 쿠보키는 환자 3명에 대한 살인죄 그리고 투여 예정 링거에게 소독액을 혼입한 살인 예비죄로 기소가 돼요. 기소 전에 쿠보키에게 가벼운 자폐 증상이 확인됐었잖아요. 재판부가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쿠보키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요. 장기간 진행된 이 검사에서 쿠보키가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 기행은 3주 차에 발생을 해요. 9월 17일에 쿠보키가 잡지를 변기 안에 집어넣더니 방 안팎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배설 후에 손을 씻지 않고 잡지를 만진 것이 신경이 쓰여서 잡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변기에 흘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는 환청과 피해 망상도 확인이 됐어요. 욕설이 들린다. 누가 문을 두드린다.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죠. 거기에 뒷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식사를 일절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검사의 감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재판부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자, 쿠보키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죠. 재판의 쟁점은 쿠보키의 책임 능력 유무로 이제 좁혀졌어요. 그녀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행동을 통제하고 나쁜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거죠. 변호인은 쿠보키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 측은 그녀가 주변에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범행을 했다는 점을 들면서 그녀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최종 진술에서 쿠보키는 깊게 반성하고 있고 재판에서 유족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녀가 범행 당시에 자폐 스펙트럼과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검찰의 말대로 자폐와 우울증이 있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과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결은 당시 일본에서 이례적인 판례로 남습니다. 자, 3명 이상을 죽였고요.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범인이 사형을 피했던 거예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한 무기징역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쿠보키의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6년 6월에 쿠보키가 어머니에게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었대요. 병원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되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 보너스 받고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제 와 보니 모든 게 다 후회된다는 거죠. 그냥 그때 그만두게 할 걸 이러면서요. 자,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택했던 사람인데 빨리 그만둔다고 한들 앞으로 그녀와 문제로 얽힌 누구라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선택은 쿠보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보너스를 포기하고 병원을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나간다고 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끔찍한 범행을 선택하고 실행한 건 본인이고 책임도 본인의 몫이 된 거죠. 이번 사건은 범행 동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런 걸로도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범행 동기는 많은데요. 자신이 지적받는 게 싫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의 근무 시간에 죽게 만든다는 게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전 소름 돋더라고요. 당장 뭐 환자의 숨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도망을 쳤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문제를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굳이 죽여야 했을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동기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단 0.1%도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의 동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